예, 박정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법관으로 재직하시다가 행정법 연구자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학문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법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문학을 좋아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문사체라고 하죠. 문학, 그다음에 역사, 철학, 또 문학도 우리 좁은 의미의 문학도 좋았습니다만, 의학, 당시 영어도 배웠지만 다른 사람과는 달리 제2의 외국인 독일어도 굉장히 좋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울 때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z제곱 공식만을 보통 외우고 그걸 적용하는 것인데,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공식이 어떤 역사적 또 철학적 의미를 가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수학을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와서 이제 법학을 공부를 했는데, 법학은 소위 말하는 도그마틱이라고 해서 어떤 그 이론을 정리해가지고 딱 3단원법에 넣어서 명확한 결론이 나도록 하는 게 법학의 기본 구조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역사, 철학,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언어적 관점, 언어적 관점에서 결국 비교법을 가게 되는데요. 저는 법학에서도 그 부분이 매우 재밌다. 그래야만 딱딱한 법학이 아니라 정말 재밌는 법학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관으로 나갔습니다만, 그런 법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로 법철학이라고 말하기가, 또는 법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제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그 행정법의 사실은 인문학적 기초라는 점에서 결국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공부에 대한 매력을 물리칠 수가 없다 생각하고 학자의 길로 바꿨습니다. 행정법의 매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인문학적 기초가 가장 잘 드러난다. 물론 다른 법학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냐하면 행정법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가장 젊은 법이라고, 물론 최근에는 아주 새로운 법률도 많습니다만, 아직도 정치, 문화, 역사, 경제 모든 것과 이렇게 접촉면을 갖는 그런 영역이고, 또 곧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비교법적인 이유가 매우 요구되고 매우 다양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저는 일찍부터 매력을 가졌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는 지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법이 전체 세상을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좋은 프리즘으로서 저도 매력을 느끼는가 싶습니다. 네, 법학도로서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행정법 이론을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한국의 행정법 그리고 행정법학이 다루는 독자성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행정법학에서 비교법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정법은 지금도 생성하고 성장하고 있는 법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행정법은 이제 각 그 행정 영역이 이제 분화되면서 예컨대 문화행정법, 경제행정법, 건설행정법, 그리고 또 그 각각의 요새도 경제법, 문화법, 이런 어떤
넓은 의미의 사실 이제 그 행정법의 부다 현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는 그 법에 대한 그 학문적 방법론의 필수는 비교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판례, 우리나라의 법규, 우리나라의 문제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이긴 하지만 학자로서는 학문의 관점에서는 우리 것을 바로 보기보다는 비교하면서 와야 된다. 그런 제가 여러 논문에서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법에 있어서 학문과 실무를 비교하라라고 하면 비교법의 필요성, 중요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끼는 비교법 되면 안 되죠. 베낀다는 말은 비교법이 아니라 사실은 외국법은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인데요. 이 행정법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계속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비교법이 이용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행정법이 시작한 프랑스 그리고 그거를 또 발전시킨 독일이 이제 주로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비교법도 다운화해서 영국,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우리보다 어쩌면 행정법 발전이 더딘 쪽도 공부해야 되고, 또 유럽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또 저는 최근 네덜란드 행정법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세월이 굉장히 빠르네요.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고 했는데, 한국의 행정법의 독자성, 법학의 독자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행정법만큼 각 나라의 고유성을 갖는 법이 잘 없다. 사실은 이제 사법인 민법과 사법은 어떤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 보편성도 있고, 헌법도 사실은 굉장한 공법이지만 그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행정법은 거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물론 그것도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세계는 이제 세계화가 돼가고 또 여러 또 각 개별 국가의 어떤 주권이 좀 약화되면서 서로 소위 말하는 세계 행정법적인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행정법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역동적이고 지금 뭐 거의 모든 요소, 소위 말하는 프랑스적 요소, 독일적 요소, 미국적 요소, 영국적 요소, 일본적 요소, 또는 뭐 사회주의 국가적 요소로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100명이 넘는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하시고 평소 수업에서 열정적인 강의와 수강생에 대한 지도를 해주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교육자로서 가지고 계신 원칙이 있으신지, 또 논문 지도 과정에서 특히 중시하시는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먼저 이제 예전에 학부 강의, 지금 로스쿨 강의, 또는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의 세미나에서는 뭐 아주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제라고 할 때 이 제자가 형제라고 할 때 똑같은 제자죠. 그래서 물론 나이 차이가 뭐 어떻든 간에 저는 형제다, 즉 뜻을 같이 한다, 동지다 라고 하는 습니다. 우리 공자님이 자원 유붕이 자원 방내했다 할 때 그 북은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제대로 실천했는지를 몰라도
저는 마음속에 늘 외치는 것입니다. 예. 교학, 가르치는 것과 저희가 공부하는 것을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수강생을 대할 때 항상 그로부터 배운다는 자세 라는 것은 우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열정적인 강의라든지 과찬이 같은데요. 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의는 별 테크닉이나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벽하게 장악해서 아는 것만 잘 가르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교육학 이론에서는 10배를 알아야 하나를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뭐 조금 수강생보다 한 1.5배 좀 더 알아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안내하는 것은 사실은 강의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어떤 뭐 저는 어떤 작은 문제라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생각하고 생각해서 제가 이해한 바를 뿜어내는, 제가 젊을 때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강의라는 것은 학생들 앞에서 내가 공부한 걸 줄줄줄줄 흘리는 거다. 그래서 요즘 로스쿨 시대는 좀 친절하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석사지도, 박사지도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동지관계,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질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막 아래 사람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근본적으로 석사 제자 때부터는 우리 교수가 어떻게 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간택을 당하는 것이고, 선생님 시험은 다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의와 겸손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자에 대한 마음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전달해 준다 라고 하는 그 마음도 매우 중요하겠죠. 뭐 저는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할 건 없습니다만, 이 정도 이걸 논문 지도 과정에서 특히 중시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저는 뭐랄까요, 그 각각의 어떤 모든 그 학생은 각자의 어떤 그 위치, 또는 뭐 직업, 또는 뭐 생활, 현황 등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이제 이해하고 공부하겠다는 어떤 그 의욕을 가능한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행정법학자로서는 최초로 국가경찰위원장으로 활동하셨고, 2021년 제정되어 올해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이처럼 연구자가 연구 외의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뭐 약간 가벼운 농을 하면 열심히 공부한 학자가 50대 중반에 밖에 좀 관심을 갖는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학자가 국가나 사회에 나아가서 활동할 때 기본은 학자로서의 자세,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학자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제공할 뿐, 자기 뜻대로 세상을 바꾸겠다,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자로서는 더더욱 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직접 경찰의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할 때 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자신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학문을 솔직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죠.
것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실현시키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힘을 얻고 입신양명을 하고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기본법 입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저는 독특하다고 이상합니다만 행정법의 견해를 대단한 대로 갖고 있고 그랬지만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입법이라는 것은 각 학자들의 어떤 견해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모아서 그 나라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견해와 일치되었다는 합치되게 규정된 부분도 만족하고 있고 저희 생각과 정반대로 된 부분도 그럴 때 항상 저는 저의 견해를 좁직하게 개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명을 하자면 아무도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법학자가 사회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할 점은 자신의 전문성을 잃으면 안 되겠죠. 즉 전문 관련성을 가지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관련성의 관점에서 또 교수로서 계속 강의와 연구 그리고 또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 비상임 직으로서 국가경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경찰들이 사실 행정법의 고향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저의 전공인 행정법과의 전공 관련성을 충분히 살렸었다고 저는 합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미진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는 후회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올해 정년을 맞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5년 전부터는 정년 연장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년대부터 우리 교수는 65세가 정년이었는데 다른 직위는 전부 55세가 정년일 때 65세요. 그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외국 비교를 해봐도 지금 65세는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원리에 따르고 단순히 나이로만 획일적으로 차별 개혁하는 것 같아서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서 오늘 신체 검사를 하든지 뭘 해서 좀 차등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상 정년 학기에 오니까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더 그래도 건강한데 새로운 분위기를 바꾸어서 활동하는 기회로 지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생각은 지금 생각은 없습니다만 행정법 교수로서 강의하고 논문쓰고 논문 지도하고 함으로써 좀 하지 못했던 일 그러면 사실 한쪽으로는 실무 활동이겠죠. 실무 활동이라면 변호사 활동이겠는데 어떤 형태로 될지 몰라도 하여튼 실무와의 관련성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또 정반대로 제가 좋아했던 철학과 역사 특히 언어 이제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손자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영어는 지금 누구든지 다 가르치고 그래서 요즘 좀 욕심을 내서 예전에 좀 공부했던 고대希腊로 이솝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가르치고 해볼까 이렇게 하는 생각도 또 라틴어도 한번 다시 회복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이처럼 남다른 열정을 이어오신 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자로서 거쳐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동차 같아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학자로서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언어와 문화를 좋아하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독일을 참 좋아했고 독일 문화도 참 좋아했고 그다음 프랑스에서 1년 공부할 때도 프랑스 언어, 프랑스 문화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독일어와 프랑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다음 이제 다원화를 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물론 이제 예전부터 이제 뭐 일본, 중국에 대해서는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늘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관점도 있겠죠. 더 파악을 하고는 한데 이제 사회과학의 중요성도 뭐 우리가 지나치면서 정치적, 경제적 문제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저의 공부의 동력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문학적 도박이었다고 생각하고 뭐 독일에서의 전공 당시 법철학 교수님한테 법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이번 학기 로스쿨 마지막 강의도 공법사상과 법학문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로스쿨에서 한 6번째 강의를 하고 이제 마치는데 그것도 계속 하면서 마지막에는 많은 제 스스로 배우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 섣부르긴 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떤 철학에 대한 관심, 역사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언어에 대한 관심이 저의 연구자로서의 동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뭐 있느냐. 제가 잘 가지는 모행 같습니다만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열흘을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실무자의 바람직한 자세라면 학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몰아서 20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정열과 체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마디로 말하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열정과 집중력 이런 것도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말씀 부끄럽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